자, 기본 이론 과정 3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6장 부동산 투자론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교재는 266페이지예요. 자, 6장 부동산 투자론이다 소개되는데 먼저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 자, 6장 투자론입니다. 먼저 출제 경향이 소개되어 있죠. 네, 최근 5gen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출제를 보시면 어때? 이제 적게는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6문제, 7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죠. 그만큼 출제 문항수가 많은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험은 7문제 출제되었고요. 여론실 이번 시험도 6문제에서 7문제는 어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출제 문항수가 많은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세요. 출제 빈도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3절은 포트폴리오 이론, 4절은 화폐의 시장 가치, 5절은 현금 예측 및 분석, 6절은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소개되는데 대체로 동그라미가 어때? 상중에 다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두가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또 이제 투자론 이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공부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가장 어렵게 느끼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제 문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전반적으로 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될 그 같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투자론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한두 문 정도만 나온다고 할 때 차라리 찍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한두 문이 나온 게 아니라 6, 7문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찍을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극복을 해야 되겠다. 흔히 우리 이런 표현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시면서 하나 더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본이론 과정을 진행이지만 이외에도 저희들이 심화이론 과정이다, 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다, 뭐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투자론 이분도 제가 최소한 여러분께 10번 이상의 반복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때마다 들어보시고 이해하신다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모두가 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 1절부터 6절까지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론 이 파트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심화이론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봅시다. 교재는 266페이지예요. 자, 266페이지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이분들 마찬가지예요. 자, 6장 투자론 강의를 모두 들어보시고 제가 찍어드릴 겁니다. 그럼 찍어드린 문제만 한 번쯤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넘어갈 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69페이지예요. 자, 269페이지는 1장 1절 부동산 투자와 투기다 소개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투자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챕터 옆에다가 자, 별표 1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9개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만큼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거의 매마다 2문제 정도는 연관되어 출제될 때 생각하시고 자, 별표 9개를 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0억 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0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명품 가구를 살 수도 있겠지요. 또 명품 핸드백도 살 수 있고 명품 시계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내가 A 회사에 주식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이제 A 회사의 주식을 사서 1년 동안 보유를 하고 처분을 한다면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기대된 수익 2억을 얻고 쓰더라도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이제 내가 가진 10억 일 가지고 임대용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됩니까요? 역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대된 수익 2억을 얻고 쓰더라도 쓰겠다. 이처럼 가져온 돈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1번 한번 봅시다. 1번은 가져온 돈 10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때? 명품 가구를 사는 거잖아요. 핸드백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시계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산다. 자, 그럼 어때? 1번. 1번. 이 사례는 어때? 내가 현재 소비하는 행위다. 지출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이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해서 1번 이 사례는 확실한 현재의 소비다. 즉 지출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번, 3번 이 사례를 보자는 이야기. 이 사례는 내가 현재 소비하는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A라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1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처음에 어때?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래서 기대된 수익을 얻고 쓰겠다는 이야기죠. 3번 보세요. 임대부산을 취득해서 1년 동안 임대를 하겠다. 이때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래서 기대된 수익을 얻고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번, 3번 이 사례는 현재 소비하는 행위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재 소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뭘 위해서입니까? 바로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잡으세요. 이때 2억이란 이 수익 자체는 어때?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되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따라서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어때? 추구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이 사례는 확실한 현재 소비 또는 지출이다 할 수 있겠지요. 지출이다. 그렇지만 2번, 3번 이 사례는 현재 소비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한 현재 소비를 어때? 희생시킨 대가로 인해서 결국 어때?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투자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이 사례는 투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때? 현재 소비하는, 지출하는 행위다라는 거. 그렇지만 2번, 3번 이 사례는 어때? 투자다 할 수 있겠지요. 참 투자에는 결국 어때?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 보세요. 2억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되는 보장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어때?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더라. 즉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다. 이걸 해서 우리가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위험이라는 것은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다. 즉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은 뭐 때문에 말씀합니까? 바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참 미래의 불확실성 여기서 연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위험이 따르고 있다.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을 바라는 것이다. 이때 그럼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서 투자자는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면서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위험, 수익의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자, 위험 수익 이 사이에 자, 이 기호를 넣어드렸어요. 이 기호는 마이너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하이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예, 위험 하이픈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험 수익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상쇄 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쇄 관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생각하세요. 뭔가 안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게 나와서 어때? 이걸 없애버린다. 그래서 어때? 상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쇄 관계라서는 반비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위험 수익과의 관계만큼은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위험이 커질수록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증가하는 수익으로 어때? 상쇄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것은 결국 위험과 수익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린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들이 바라는 수익도 많아진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어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다.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로서는 위험과 수익 관계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2번, 3번 이 사례는 투자라 그랬지요. 그럼 이제 투자의 대상이 무엇이냐? 여기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2번 사례는 어때? 투자의 대상이 뭡니까? 주식이지요. 주식. 그래서 2번 사례를 가려서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다라고 표현하죠. 3번은 투자의 대상이 뭡니까? 임대용 부동산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투자다. 그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동산 투자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 이 사례 보시면 자, 임대용 부동산을 때 취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취득이란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용이란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운용의 가장 대표인 예가 바로 뭡니까? 임대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임대업. 자,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또는 내구성 이 같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임대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운용의 가장 대표는 임대업이다 생각하시고 투자론 이 파트에서는 임대업 중심으로 어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대업 붙고 취득했던 임대용사를 어때? 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269페이지예요. 자, 1번 챕터 부동산 투자다. 중요한 부분이었죠. 1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9개 해놓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양거래 1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투자는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여 이해된 보상으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설명드렸죠. 확실한 현재의 소비, 즉 지출을 희생한 대가로 해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같은 행위를 뭐라 합니까? 투자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사례를 설명드렸죠. 2번, 3번 어때? 투자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즉 장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처음 장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어때? 교환하는 행위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질문 봅시다. 자, 이러한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투자다. 알 수 있겠죠. 부동산 투자는 취득과 운용, 처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처음 부동산 투자는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위험이 따른다. 어때?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랬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도 커진다. 이처럼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커진다.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자, 비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다.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는 뭡니까? 위험과 수익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보를 2번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장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는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지요. 운용의 과정에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운용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어요.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용의 가장 대표는 뭡니까? 임대업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임대료. 이분이 소득 이득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의 과정에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자본 이득이라 한다. 그래서 자본 이득의 대표인 예가 바로 뭡니까?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는 이제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이니까 자본 이득뿐만이 아니라 소득 이득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소득 이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수익성이 높다. 이는 투자의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사실 부동산은 도난이나 멸실 위험이 거의 없다는. 물론 화재가 발생한다. 다음은 태풍, 해일지진, 천재지진이 일어난다. 이때는 예외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도난이나 멸실 위험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대상에서 물리적으로 안정적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안전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여기선 우리가 운용의 과정 통해서 벌어진 이득이 있죠. 소득 이득이 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되겠지요. 앞으로 우리 했지만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때 세금을 우리가 흔히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업소득세. 자, 영업이란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다음 처분이란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자본이득이다라는 겁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가리켜서 자본이득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해서 학자들이 자본이득세 이렇게 표현. 쉽게 생각하면 자본이익은 뭡니까? 양도차익, 매매차익이죠. 여기다 세금이니까 쉽게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학자들이 자본이득의 세금에 대해서 자본이득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비란 운용의 과정에서 우리가 벌어진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이때 영업소득세인데 이 영업소득세를 산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영업소득세를 산정해서 항상 우리가 세금을 산정할 때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되죠. 과표를 먼저 잡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일단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교재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만 보기만 하세요. 자, 참 영업소득세 세금을 산정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즉 과표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참 순 영업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충당금. 자, 이는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다음은 이제 이자 지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지불액.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이는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자, 영업 소득세를 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
그러니까 운용의 과정이에요.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처분이 아니에요. 운용의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내가 이제 이것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 좀 받았어요. 대출 받고 어때? 이자 내겠죠? A처럼 1년 동안 내가 자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는 이자 지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 지불액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자 이 임대용 부동산이다. 건물 이 자체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겠죠? 감가의 대상이다. 그래서 1년치 감가상각비를 어때?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우리가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 이 자체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는 어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그럼 어때? 이자 지불액 이자 지불액 예를 들어서 이자 지불이 1,0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둘 합하니까 어때?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을 여기에서 어때? 빼주니까 어때? 과세 대상 소득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지요. 낮아진다. 왜?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 빼주니까 이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 소득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율이 동일하도 세금이 어때? 세금이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이처럼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낸다. 여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도 어때? 투자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어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수 산정할 때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는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이 부분은 어때? 빼주기 때문에 결국 과세소득이 낮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낮아진다. 따라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네요.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 차트는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우리가 5절에서 더 구체로 다시 또 설명드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암기법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니까 일단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여튼 절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예문합시다. 지금까지 저희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때?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영업소득세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처분의 과정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본 이득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세금이 뭡니까? 자본 이득세다. 또 양도소득세다 할 수 있겠죠. 일통에서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일통에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튼 운용 처분의 과정에서 우리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죠.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남의 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금을 융통해서 즉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걸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정책편에서도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 영향을 받는다.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어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형제다. 그러면 이제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안 좋다. 그래서 그때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좋으면 뭡니까? 정, 안 좋으면 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처럼 남의 돈을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좋다.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다 표현합니다.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자,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다. 여기서도 한번 다뤄졌던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보세요.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 인플레가 심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인플레는 인플레이션 여기에 줄임말이죠. 자, 인플레이션 원래 뭡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현상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가 상승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인플레가 심할수록, 즉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로해서 그래서 자,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나의 실질 소득이 어때?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처럼 실질 소득이 감소로 해서 구매력이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인플레가 심할수록 물가가 상승할수록 어때? 구매력은 떨어진다.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어때? 인플레 위험이다. 또는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요. 야, 인플레가 심할수록, 즉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때?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플레가 심할수록 물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은 뭡니까? 실물 자산이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기간 동안 이처럼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자, 부동산 실물 자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어때? 상승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 이 부분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방어하다 이걸 우리가 뭡니까? 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해지. 그래서 인플레 하에서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방어하다 이걸 뭐랍니까? 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년 동안 인플레가 발생한다. 물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실물 자산의 가치, 즉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을 어때?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어할 수 있다. 이처럼 인플레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구매력이 떨어진 걸 막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즉 구매력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이도 투자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요. 따라서 투자 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269페이지를 보세요. 자, 269페이지는 양고래 2번.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라는 거죠. 편관의 1번 보세요. 고수익성이다. 이거 뭡니까? 수익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익성이 높다. 다음 편관의 2번 보세요. 고안전성이다. 안전성도 높다라는 이야기지요. 제목만 이해하세요. 다음 편관 3번. 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번 시문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자 지불액이나 감가상각비 등은 영업 소득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속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설명드렸죠. 자,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는 영업 소득세를 산정할 때, 이는 어때? 임대비란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소득 이득에 대한 지금 세금을 산정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산정 시에 과세 대상으로서 제외된다. 결국은 이자 지불의 감가상각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낸다 할 수 있겠죠. 절세 효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점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서 어때?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편고로 4번 봅시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도 어때?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봅시다.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편고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인플레이션 해지의 순환으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자, 이처럼 자,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이죠. 투자 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설정에 대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 자,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같은 장점이 있다. 뭐 기타 등등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 교재 이제 보충학습 박스가 있죠. 맞습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소개인데 여기 우리가 소득이득 그리고 자본이득 설명됐죠. 이에 대한 용어 설명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입니다. 투자에는 단점도 따르고 있다는 건데 먼저 우리 합시다.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란 이야기예요. 고가의 상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요. 따라서 이제 환금성 또는 유동성은 어때?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환금성이 매우 낮다는 건 어때? 투자의 하나의 어때? 단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부동산 투자에도 그때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거래 비용이 많다라는데 사실 거래 비용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지 자 중개사 수수료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거래 비용에는 자 중개사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취득과 처분에 따른 세금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등기 비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나 등기 비용 이것들을 고려하면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어때?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법적인 제한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뭐 기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예요. 양고 3번.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다. 편곡을 1번 보세요. 저환금성이다. 나오는데 이건 환금성이 어때? 매우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곡을 2번. 위험을 부담한다. 부동산 투자에도 그뭐죠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도 어때?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목만 이해하세요. 편곡 3번.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그리고 편곡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하여 법적인 제한이 많고 법률 관계도 복잡하다. 이도 어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하여 시장에서 때 정보 수입도 어렵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이걸 시장 논평에서 배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여튼 거래 비공개성은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이도 하나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의 양고로 5번입니다. 양으로 오시면 지렛대 효과다 소개됐죠?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조금 전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지렛대 효과는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손익
손익 확대 효과다. 네, 이렇게도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인데 이 큰 바위를 내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막대를 하나 넣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막대를 넣어서 막대 힘을 빌려서 좀 더 쉽게 들어 올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막대를 우리가 뭡니까? 지렛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렛대를 활용해서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 볼 수 있다. 여기서 연유되는 게 결국 뭡니까?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걸 살펴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먼저 이런 자리 해봅시다. 내가 총 10억을 들여서 임대부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총 자본이다. 그런데 얼마입니까? 10억을 들여서 임대부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 이때 총 자본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내 돈이죠. 쉽게 집거라 그래서 자기 자본은 우리가 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분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집거라서 다른 말로 뭡니까? 지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남의 돈이 있겠죠?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저당이라는 거예요. 저당. 아마 여러분들이 저당이다 굉장히 낯선 용어 될 겁니다. 오히려 영어로 더 많이 들어오셔서 영어로 모기지다. 이런 표현 모기집이 아니에요. 모기지. 이런 표현 들어오셨죠? 모기지. 이게 우리말 번역하면 저당이에요. 이때 저당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취득하지 않은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 1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왜? 저당권 설정하니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 어때? 저당이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의 방법이 뭡니까? 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합시다. 총 10억이 필요하다. 임대부산 취득에서는 총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이때 10억 전액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전액을 내 돈만으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총 10억이 필요한데 자기 자본 5억이에요. 그럼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5억을 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총 10억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기 자본 4억입니다. 그럼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6억을 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걸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케이스다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자, 이때 1번 케이스 보세요. 자, 1번 케이스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과 자기 자본은 어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 2번 그리고 3번 이 사례는 어때?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다 보면 어때? 자기 자본은 이처럼 총 자본보다 더 어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작아진다. 이처럼 적은 자기 자본으로 보세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다라면 마치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거 어때? 논리가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도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 효과 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 적은 자기 자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적은 자기 자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적은 자기 자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이 케이스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적은 자기 자본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처럼 적은 자기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 사례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적은 자기 자본 할 수 없겠죠. 따라서 1번 이 사례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사례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반면 2번, 3번 이 사례는
이 사례는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은 어떻습니까? 총 자본보다도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2번, 3번은 타인 자본을 활용했으니까 이는 어때? 지혜태과를 기대한 사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2번, 3번 이 같은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는 이야기야. 지금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어때? 원금 상환도 돼야 되고, 다음 어때? 이자도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흔히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죠. 금융적 위험이다. 그럼 이것은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다. 자, 1번 이 사례처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럼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금융적 위험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2번, 3번 이 사례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금융적 위험이 어때? 다르게 된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타인 자본을 활용해야 되는 금융적 위험이 어때?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렛대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에요.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어때? 부담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부담한다. 그리고 이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어때?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2번, 3번 이 사례는 지렛대효과로 기대한 사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2번 사례 보세요. 2번 사례 보시면 자기 자본 5억, 타인 자본 5억이죠. 그럼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구성 비율이 5대 5예요. 그러면 3번 사례는 자기 자본 4억, 타인 자본 6억이죠. 그럼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구성 비율이 4대 6이에요. 그렇죠? 왜? 총 자본은 10억이기 때문에. 그럼 자 보세요. 2번 사례나 3번 사례나 어때?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은 5대 5, 4대 6 이렇게 달라지죠. 총 자본은 2번이나 3번이 어때? 10억으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2번, 3번 사례 모두가 어때? 총 자본에 대한 즉 10억에 대한 수익률은 어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어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자, 2번, 3번 이런 사례는 타인 자본을 활용했죠? 그래서 지렛대효과를 기대한 사례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2번, 3번은 총 자본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죠. 2번은 어때? 5대 5죠? 3번은 4대 6이라는 이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총 자본은 10억으로 똑같기 때문에 총 자본 수익률은 어때? 2번, 3번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어때?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렛대효과의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자본 수익률은 항상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총 자본 수익률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렛대효과의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렛대효과는 근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으면 이는 지렛대효과를 기대한 사례다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결국 뭡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아니죠. 자기 자본 수익률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타인 자본을 반드시 활용했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이다.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지렛대효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금융적 위험이다.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지렛대효과의 종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자본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자본 수익률이다. 또는 종합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총 자본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들어있죠. 그래서 종합 수익률이다 표현합니다. 다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또는 자기 자본은 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 수익률이 있다. 이건 쉽게 이런 생각합시다. 내가 은행으로부터 어땠지? 5%
이자율에 의해서 내가 어때?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5%는 뭡니까? 차입 이자율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차입 이자 또는 뭐 대출 이자율 좋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5%에 의해서 5% 빌려주고 5% 이자에서 이자 받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5%가 뭡니까? 수익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해서 우리가 자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수익률을 비교해서 지렛대효과를 또 어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때? 우리 지분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은 총 자본 수익률이 있더라. 총 자본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다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차입 이자율이 있지요. 차입 이자율은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쉽게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사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5% 이자율에서 빌려왔어요. 5% 이자율에서 빌려와서 10%의 수익률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 수익률을 내서 어때? 5% 빌려온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국은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수에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내가 벌어들인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하고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 남는 건 내 호주머니에 쌓이겠지요. 내 호주머니에 쌓이기 때문에 내 돈의 수익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0%보다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높다면 버리는 것으로 빌려온 거 감당하고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는 건 내 호주머니에 쌓이겠죠. 그래서 내 돈의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이때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죠? 이걸 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바로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이때는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남의 돈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니까 당연히 어때? 부채 비율이 어때? 높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남의 돈 쓰면 쓸수록 대출 많이 받은 거니까 대출 비율 LTV도 어때?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LTV는 우리 앞으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LTV는 LTV 표현인데 L은 뭡니까? 돈 빌린다는 이야기예요. 빌린다. V는 뭡니까? value, 부동산의 가치 기로 돈 빌린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 대출 비율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많이 빌릴수록 LTV도 어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이 자체는 뭡니까?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많이 쓰니까 그만큼 어때? 부채비율도 높아지고 LTV도 높아진다.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정의 지렛대 효과가 기대한다면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내 호주에 남는 걸 때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은 어때?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그에 따랐을 때 부담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도 그만큼 어때?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부동산 투자에서는 여튼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어떤 큰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타인 자본으로 몽땅 씁니다. 그럼 자기자본 수익률도 큰 폭으로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부담이 될 위험도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 따라서 부동산의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5% 빌려왔어요. 빌려서 3% 수익률밖에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보다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이땐 어떻습니까? 내가 버린 거, 빌려온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내 호주머니 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호주머니 더 나가야 되니까
내 돈의 수익률은 어때? 더욱더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 사례 보니까 3%보다 어때? 내 돈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 사례 보세요. 이 사례 보니까 어때? 결국은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이 더욱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부의 지렛대라면 남의 돈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LTV가 높을수록 내 호주에서 더 많이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부의 지렛대가 나타난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의 지렛대가 예상에 대한 굳이 타인 자본 조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이제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부의 지렛대라면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타인 자본을 쓰면서 자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정의 지렛대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고 부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어때? 결국 자 손익이 어때? 손익이 확대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는 이익이죠. 여기는 손해라. 그래서 손익이 더욱더 확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익 확대. 이걸 영어로 우리가 뭡니까? 레버리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어때? 지렛대과를 다른 말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이걸 혼용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과 다른 말로 뭐랍니까? 레버리지 효과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이제 정의 지렛대가 나타나던 부의 지렛대가 나타나던 타인 자본을 쓰면서 손익은 어때? 확대해야 되는 거지요. 손익은 확대한다. 해서 자,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커지면 클수록 손익은 어때? 확대된다. 그래서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는 어때?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자,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가 5% 빌려왔어요. 빌려서 5%의 수익률을 낸다는 이야기야. 결국 총자본 수익률과 차익 비율이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이때는 내가 벌어진 걸로 빌려온 감당은 딱 맞겠죠?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도 결국은 총자본 수익률을 갖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됩니까? 5%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중립적 지렛대를 하면 타인 자본을 아무리 써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불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어요. 그럼 지렛대 효과를 어때? 기대했죠. 그럼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는 어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흔히 우리한테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참 지렛대 효과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부동산 활동에서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큰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271페이지입니다. 자, 270페이지 중간점 시연 양으로 5번 지렛대 효과다 나와 있죠. 평균화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자, 지렛대 효과에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채비율이 증감이, 부채비율 증감 뭡니까? 남의 돈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 문제죠. 지금 부채비율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총자본 수익률 아니죠?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지렛대효과를 레버리지 효과 또는 손익 확대 효과란다 생각하시고, 네, 지렛대효과, 레버리지 효과 우리 지금 혼용해서 출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화 1번, 네, 지렛대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지렛대효과는 어때? 근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써서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을 어때? 높인데 목적이 있다. 총 자본 수익 아니라 그랬죠?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인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동화 2번, 지렛대효과는 금융기관 유용자 등 차입을 동반하 이룰 때 발생한다. 결국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지요. 동화 3번, 타인 자본 활용으로 지렛대효과를 얻었지만 부담의 위험, 즉 금융적 위험도 증가한다. 그래서 지렛대효과는 어때? 위험을 줄인 기법이 아니라 그랬죠? 금융적 위험이다. 여하튼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 높인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4번, 융자를 받거나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은 지렛대효과를 활용하는 투자의 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사실 융자를 받았어요. 그럼 은행부터 융자 대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타인 자본을 활용했죠. 다음 전세를 안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전세를 안은 이 금액은 내 돈이야 남의 돈이야? 남의 돈이지요. 남의 돈. 따라서 이도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융자를 받거나 전세를 안고 집을 샀다. 모두가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했으니까 지렛대효과를 활용하는 투자의 한 예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가로 2번, 지렛대효과의 종류다. 손데 크게 세 가지 따르죠.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정의 지렛대효과다. 이걸 설명한 내용이에요. 박스를 먼저 봅시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즉, 자,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더 크다. 그 아래쪽 보세요. 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인 종합 수익률보다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수익률 순서를 봅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죠. 다음은 총 자본 수익률, 차입 이자율 2순위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정의 지렛대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정의 지렛대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을 한다. 이런 게 지분 나오다도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정의 지렛대효과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좋게 해서는 총 자본수익률과 차입이자율 어디가 더 커야 됩니까? 총 자본수익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총 자본수익률, 즉 종합수익률이 차입이자율인 저당수익률보다 더 높았을 때 정의 지렛대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동일한 의미예요. 총 자본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2번, 타인 자본을 쓰면서, 자, 있죠? 정의 지렛대효과 경우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번, 정의 지렛대효과는 부채 비율이 클수록 남의 돈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민번, 이처럼 정의 지렛대효과 경우 타인 자본을 쓰면서 쓸수록, 즉 부채율이 높아질수록 자, 자기 자본 수익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렛대효과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에 따라 부담해야 될 위험, 금융적 위험도 커진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B번, 정의 지렛대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한 경우라도 부채율이 클수록, 즉 남의 돈 많이 쓸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어떻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부의 지렛대효과다. 박스 먼저 봅시다. 첫 번째는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낮은 경우죠. 이때 그 아래점 보세요.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면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인 종합수익률보다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진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익률 순서로 본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낮죠. 다음은 총 자본 수익률, 다음 어때? 차입 이자율이 가장 높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기억번, 부의 지렛대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율이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어때? 하락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번, 부의 지렛대는 부채율이 커질수록, 남의 돈 많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중립적인 지렛대효과다. 흔히 우리가 영의 지렛대효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이는 첫 번째 보세요. 총
자본수익의 종합수익률과 차이비자인 저당수익이 같을 경우죠. 이때 거래점 타인자본을 활용을 하더라도 자기자본 수익률인 지분수익률과 총자본수익 종합수익률이 어때?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점 보시면 자기자본수익률, 총자본수익률, 차이비자율 모두가 어때?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타인자본을 쓰면서도 처음 중립적 재테크의 경우 타인자본을 쓴다 하더라도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불변이죠. 예.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동일하므로 결국 지렛대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립적 재테크 경우에도 타인자본을 활용했던 이야기는 지렛대과를 기대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지렛대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때? 우리가 0의 지렛대과다. 자, 보세요. 자기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으니까 지렛대과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0의 지렛대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본 내용이에요. 예, 자, 타인자본을 쓰더라도 자기자본 수익률은 동일하므로 지렛대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니은번 중립적 지렛대과는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렛대과의 유형에도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다. 자, 정의 지렛대과, 부의 지렛대과, 중립적 지렛대과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는 정의 지렛대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여름교재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투기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 중요성 없습니다. 생략합니다. 다음 275페이지 봅시다. 자, 중간쯤에 예제 나와 있죠. 예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부동산 투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 그랬지요. 다음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자, 오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보기 2번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설명드렸죠. 자, 어떤지 내가 임대업이다.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벌어진 이득이 있죠. 소득이다. 여기다 세금 내야 되겠죠. 영업소득세. 이걸 산정할 때, 자, 지금 임대는 운용의 과정이에요. 이걸 산정할 때, 자, 이제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는 어때? 과세 대상수가 제외되는 부분이 돼서 절세효과 얻을 수 있다. 설명드렸네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됐고, 다음 3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를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뭡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서 어때? 내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전세 제도다. 전세 내주고 전세 받은 금액만큼은 타인 자본이지요.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 전세 제도 등을 통해서 레버리, 즉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기 4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때? 우리가 부동산 투자 일통에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보기 5번.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사업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잘못되어 있죠? 누가 봐도 쉽게 어때? 5번이 잘못되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다. 그래서 현금으로 절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했죠? 그래서 환금성이 매우 낮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뒤집음이 잘못됐죠.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때? 낮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환금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5번. 5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부동산 투자와 투기다. 이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산 문제는 저희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름교재 2절 투자의 위험과 속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